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가 우리 수학을 배웠어요, 다시. 우리 EM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을 이때껏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니, 그레디언트니, 컬 이런 거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한 수학적 툴이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수업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중에서 우리 수업 주제인 전자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쿨롱스 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쿨롱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건데 그 describe 하는 수학적 노테이션이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던 노테이션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게 저희가 표현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벡터를 잘 배웠으니까 벡터 어널리시스나 벡터 캘큘러스를 배웠으니까 벡터를 이용해서 좀 더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자 해요. 쿨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저희 수업 교재인 사디쿠 책보다 다른 거에 좀 더 많이 기반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면은 MIT의 프로페서 월터 루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 있어요. 전자기학 영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은 이걸 보는 것이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은 약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 1학년 대학 물리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월터 루인 치면은 강의가 진짜 한 과목 강의가 쭉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게 재밌는 학문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UC 버클리의 잭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아주 클래시컬한 책이 있어요. 클래시컬 일렉트로다이나믹스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클래식한 책이에요. 정말 그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오늘 수업 내용이 어렵진 않을 텐데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월터 루인의 동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잭슨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자기학을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실 모든 물질이 전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모든 물질이 그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죠. 이 원자핵과 전자가 둘 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사실 모든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건 어떤 물질을 구성하건 모든 물질들이 사실 전하를 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전하를 띤 원자핵과 전하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원자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자핵을 보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중성자 N과 양성자 P 플러스로 쓰여진 양성자로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성자는 우리 전하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양성자는 또 양의 전하를 띠는 걸로 알려져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질이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포지티브 전하수와 네거티브 전하수가 정확히 같아서 얘가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를 띠지도 않고 네거티브를 띠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중성이죠. 왜냐하면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와 그거를 돌고 있는 전자수가
같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다른 물질과 접촉을 하거나 다른 물질과 어떻게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은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잘 뺏기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잘 획득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획득하면은 이 전자가 이 물질이 우리가 양으로 대전돼 있다, 양전하로 대전돼 있다라고 하고, 제가 반대로 말했나요? 전자를 획득하면은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자를 빼앗기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양전하로 대전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 히스토리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C 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전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262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런 성질을 알았어요. 어떤 성질을 이 사람들이 알았냐면은 호박을 문질렀더니 얘가 그 마른 잎들을 끌어당기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호박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호박이 뭔지 찾아드릴게요. 호박은 영어로 엠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박이란 거는 이런 걸 호박이라고 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보석같이 생긴 거 있죠? 약간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 안에 보통 이런 식으로 화석을 넣어서 팔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게 이쁘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간지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진액이 굳으면은 이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게 발견되면 사람들이 이쁘니까 이걸 막 갖고 놀다가 얘를 막 문질렀더니 얘가 전하를 띄어가지고 전하를 띄어서 마른 나뭇잎들을 막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뭘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역사상으로 인류가 처음 전하를 띈 그 물리적 성질을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엠버 있죠. 방금 보여드린 그 호박. 엠버가 영어로는 엠버인데 그리스 말로는 이게 일렉트론이라 그래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로는 엠버를 일렉트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스펠링이 딱 우리가 쓰는 일렉트론이랑 같진 않겠죠. 같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 말로 엠버를 일렉트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 학과 이름 있죠.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일렉트리컬. 얘네가 사실 호박이에요. 우리는 사실 호박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기라는 이 어원은 사실 호박에서 온 겁니다. 한참 지나서 한 16세기 정도에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전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전하를 띠는 물질, 막 문질렀더니 어떤 물질들이 전하를 쉽게 뺏기든지 아니면 쉽게 얻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성을 쉽게 갖는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래스와 아니면은 고무, 러버, 유리나 고무 같은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전하를 쉽게 뺏거나 아니면 쉽게 뺏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물질들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게 그냥 다 같은 성질이 아니라, 이런 전기적 성질이 다 같은 성질이 아니라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엠버와 아까 호박과 글래스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엠버는 문지르면은 엠버끼리는 서로 밀쳐내요. 엠버 두 개가 있는데 엠버 두 개를 각각 문질렀더니 두 개는 서로 밀쳐내요. 또 글래스도 마찬가지로 글래스를 막 문질렀더니 글래스 두 개도 서로 밀쳐내요.
그리고 엠버도 다른 그냥 중성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나뭇잎 같은 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글래스도 중성인 나뭇잎 같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엠버와 잘 문지르는 엠버와 잘 문지르는 글래스끼리는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엠버와 엠버끼리는 밀쳐내는데, 그리고 문질은 글래스와 글래스 사이끼리는 밀쳐내는데, 얘네가 엠버와 글래스 사이는 둘 다 잘 문질렀더니 얘들은 오히려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뭐 전자도 모르고 원자핵도 모르고 양성자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electric fluid 혹은 electric fire 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들은 electric fluid라는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문지르면은 어떤 물질들은 이 fluid를 잘 빼앗기고 어떤 물질들은 electric fluid를 잘 흡수한다. 그리고 electric fluid가 없는 물질끼리는 서로 밀어당기고 electric fluid가 서로 더 많은 물질들끼리는 서로 또 청력이 작용하고, 반면에 electric fluid가 많은 물질과 electric fluid가 적은 물질끼리는 서로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양전하나 아니면은 전자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제안했다는 거가 사실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일이죠. 그가 딱 기술한 그거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전하와 전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양전하라는 것은 잘 움직이지 않죠. 양전하는 무거운 원자핵에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잘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어떤 아주 강한 전기력을 준다고 해도 여기서 원자핵이 빠져나가는 일은 잘 없죠. 원자핵이 원자 자체가 분리돼서 끌어당기는 일은 잘 없죠. 하지만 원자핵을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가볍고 얘네들은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야기한 electric fluid라는 것은 사실 일렉트론들이 이 역할을 하죠. 일렉트론들이 역할을 해서 어떤 물질들은 전자를 잘 빼앗기고 어떤 물질들은 전자를 잘 획득해서 전에 설명한 건데 이제 양으로 이제 대전이 되는 거고, 전자를 잘 빼앗은 물질들은 음으로 전하가 대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걸 수식화한 사람은 쿨롱이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하로 대전된 물질들 사이에 이 끌어당기고 서로 멀게 하는 힘을 처음으로 수치화했습니다. 수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식이죠. F는 K 곱하기 Q1, Q2 나누기 R 제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Q1과 Q2는 두 대전된 전하를 의미해요. 두 물체가 하나는 Q1으로 대전돼 있고 하나는 Q2로 대전돼 있으면은 Q1과 Q2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가 쿨롱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이 수식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쿨롱이라는 전하의 유닛을 사용하는데 쿨롱이라는 유닛을 쓰죠. 이 쿨롱 힘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본따서 쿨롱이라는 유닛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데 이 원 쿨롱이라는 단위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여서 여러분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단위입니다. 우리가 찰지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원 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한 그 전자가 몇 개가 모여야 되나요? 대략 10의 19승계가 모이는 거죠. 10의 19승이 사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만큼 원 쿨롱이라는 단위는 사실 굉장히 큰 숫자고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는 않는 단위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크게 쉽게 볼 수 있는 단위는 아니에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K라는 숫자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비례상수를 의미하는 K라는 숫자예요. 이게 어떻게 또 실제로 표현되는지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쿨롱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힘의 크기가 charge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쿨롱의 법칙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어느 학생이나 다 이 쿨롱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이 수식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재미있는 주제여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롱 법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좀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근데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쿨롱이 어떻게 이 실험을 디자인하였을지 설계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교육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쿨롱이 어떻게 이 식을 제안하게 되었을까? 쿨롱은 이거를 실험적으로 알았거든요. 두 전화 사이의 힘을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잠깐 퍼즐을 하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했을지 굉장히 이런 사고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지 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측정하는 거니까 힘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측정을 했었죠? 힘 하면은 항상 이제 물리학 시간에 나왔던 거는 스프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스프링으로 뭐 양전하로 대전된 두 물질을 가까이 대고서 이 스프링이 얼마나 더 익스텐드 되나 아니면은 얼마나 더 슈링크 되나 이거를 판단해서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참 이 두 개의 찰지가 쿨롱 1과 쿨롱 2가 Q1과 Q2가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정도 힘이 우리가 측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용수철이 상수가 K라고 하면은 K 곱하기 델타 X가 여기에 가해진 힘이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험의 문제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왜 쿨롱이 이 용수철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측정을 하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 물질이 이 물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엠버 호박이어서 잘 문질러 가지고 얘가 우리가 포지티브로 대전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 엠버가 이 전하로 인한 이제 쿨롱 포스뿐만 아니라 쿨롱의 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게도 있으니까 mg라는 중력도 받잖아요. 중력도 받으니까 좀 그것과 분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게 더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아마도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충분히
작은 수여야지, 이 K가 충분히 작은 수여야지 힘이 작더라도 델타 X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데 사실 쿨롱 포스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이런 용수철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힘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문지른다고 해도 여기서 발생하고 할 수 있는 이 쿨롱 포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책받침으로 머리를 막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뜨지만은, 머리카락이야 워낙에 가벼우니까 뜨지만, 그런데 그거가 어떤 용수철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냐라고 하면은 글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용수철이 그렇게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없으니까, 만들기 힘드니까. 그래서 쿨롱이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어페라터스를 생각을 했어요. 어페라터스 그 장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쿨롱의 어페라터스입니다. 이거가 불리는 거가 토션 밸런스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치예요. 토션 밸런스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치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해서 이걸로 쿨롱의 자기의 힘을 측정을 했어요. 아마 이 토션 밸런스란 장치를 개발한 거가 쿨롱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걸로써 우리가 차지의 두 차지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거 어떤 그 물체가 이 끈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 끈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 때 얘가 어떤 성질을 갖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딱 어떤 각도로 있을 텐데 얘한테 힘이 가해지면은 세타만큼 이제 회전을 해요. 그죠? 얘가 이렇게 이 실로,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데 얘가 이게 무게 밸런스가 안 잡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기울 텐데, 무게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추를 놨어요. 그래서 무게 밸런스는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얘가 뭐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회전하는 각도가 얘한테 주어지는 힘과 비례해서 회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그 주어진 힘에 비례해서 늘어나듯이, 여기서는 이 각도랑 힘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훨씬 더 용수철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게 매달려 있는 원래 추가 원래 각도로부터 얼마나 더 회전하냐를 우리가 그 각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얘한테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각도계가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몇 도나 각도가 회전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 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 뉴턴이다, 2 뉴턴이다, 3 뉴턴이다, 이걸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힘의 크기에 각도가 비례하는 것을 알고서, 각도가 2배 더 증가했다 그러면 힘이 2배 더 증가했고, 각도가 4배 더 증가했다 그러면 힘이 4배 더 증가했다, 이렇게 비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앱솔루트 값보다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쿨롱이 측정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두 대전된, 예를 들어서 Q1과 Q2로 대전된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 사이에 이걸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세타 1만큼 벌어지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거는 Q2로 대전된 물체와 똑같이 생긴, 똑같은 크기와 똑같이 생긴, 또 구형 모양으로 생긴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브레스로 만들었었는데, 그 동으로 만든 건데, 똑같이 구형 동으로 만든 물질을 가져와서, 얘는 차지가 안 됐어요. 얘는 차지가 안 돼 있고 얘는 Q2로 차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을 딱 접해준 거예요. 얘는 차지가 원래 0이었고 얘는 차지가 Q2로 대전되어 있는데, 이 둘을 딱 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어떻게 대전이 될까요? 얘를 딱 접하고 나면 얘가 전하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갖겠죠.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생긴 물질이고 똑같은 크기의 물질이니까 이걸 Q2를 나눠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Q1과 다시 이 앵글을 측정해 봤더니 이번에는 앵글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대전을 중성의 물체화 했어요. 중성의 물체로 하면은 얘가 이제는 찰시가 4분의 Q2로 되겠죠. 그랬더니 앵글이 이번에는 4분의 세타 1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는 힘이 Q1에 Q2에 비례하는구나. Q2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이 많이 들고 Q2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청력이 약하게 작용하는구나. 청력 혹은 인력이 약하게 작용하는구나를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Q1에 대해서도 이 실험을 작용했더니 F가 Q1에도 비례하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Q1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 거리 R에 따라서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 세타가 벌어지는 것도 알았어요. 따라서 F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아서 이 사람이 F가 Q1, Q2 나누기 R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았고 이걸 우리가 비례상수를 우리가 써서 표현하자면은 Q1, Q2 나누기 R 제곱의 어떤 비례상수 K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쿨롱이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벡터 폼으로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벡터 폼으로 쓰면은 R1과 R2 사이의 거리를 R12 거리 벡터로 표현하자면은 거리 벡터 R12 방향으로 R12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Q1, Q2만큼 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힘 벡터는 그 힘의 방향은 거리 방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리 방향과 만일 Q1과 Q2가 같은 처지라면은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같은 방향일 거고 만일 Q1, Q2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라면은 얘가 거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또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쿨롱이 이걸 발견한 게 178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했어요.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하는데 정말로 힘의 크기가 정말 R 제곱분의 1일 거냐? R 제곱, R의 2승, 딱 2승일 것이냐? 그죠? 2승분의 1이라는 거가 너무나도 사실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딱 정수배일까? R 2.1배도 아니고 R 2.001배도 아니고 정말로 R 제곱분의 1에 비례할 것이냐? 너무나도 간단한 숫자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해서 보기에는 편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R 제곱 플러스 에플실론 분의 1이 아니냐. 왜 에플실론은 굉장히 작은 숫자일 때 이 쿨롱이 제대로 측정만 못했을 뿐이지 정말 이런 엡실론이 뭐 0.0001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사실 쿨롱의 이 인버스 스퀘어 로 법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가 쿨롱 법칙에서 쿨롱이 실제로 사용한 그
오페라터스의 장치예요. 쿨롱의 법칙을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줄이 그 실 위에 이렇게 추가 걸려 있고 여기에 이걸 가까이 둘 때 또 다른 대전된 물질을 가까이 둘 때 얘가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를 본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각도계를 표시하는 각도계가 있죠. 이거가 사실 요즘에도 팔더라고요. 요즘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정말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실험하기에 되게 좋은 실험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토션 밸런스 제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